움직이면 죽는다. 차가운 쇠막대가 제 목덜미를 누르고 있었고 독방 구석 어둠 속에서 3명의 그림자가 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목이 조여왔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딸 이름이 지은이지. 오늘 오후 3시 학교 앞 카페에 있더라. 심장이 귀까지 터질 듯 뛰었고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 중 한 명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벽에 얼굴을 쳐박았고 코끝에서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내일 면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딸이 무사하게 학교 다니길 원하면 말이야. 제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목구멍이 막혀서 신음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3년형을 받고 들어온 이곳에서 8개월만 채우면 나갈 수 있었는데 도대체 제가 무엇을 본 걸까요? 쇠막대가 제 목을 더 세게 눌렀고 숨이 완전히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대답해, 박민수. 네, 네. 겨우 짜낸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습니다. 쇠막대가 천천히 제 목에서 떨어져 나갔고 3명의 그림자는 소리 없이 독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코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본 걸까요? 왜 하필 제가 그 시간, 그 장소를 지나간 걸까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재소자였습니다. 모범수로 살면서 8개월만 채우면 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새벽 2시 화장실로 가던 복도에서 본 그 장면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교도관과 재소자가 주고받던 작은 비닐봉투, 그리고 그들의 차갑게 식은 눈빛. 독방 바닥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지금 저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야 했다고, 눈을 감고 돌아섰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을 봤고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제 딸의 일상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독방에 갇혀서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내일 면회 때 딸 지은이가 오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웃으면서 괜찮다, 8개월만 기다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떨리는 목소리를, 멍든 얼굴을, 겁에 질린 눈빛을 딸이 알아채지 않을까요? 독방 문 틈새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복도 불빛을 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8개월, 그저 8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8개월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딸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독방 안은 고요했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3일 전, 평범한 일상. 3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평범한 재소자였고 8개월 후면 출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2458번, 작업 나가. 오전 8시, 교도관의 호출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줄을 섰습니다. 세면을 하고 작업복을 입은 뒤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참 오랜만에 보이는 것 같았고 8개월 후면 저 하늘 아래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재활용품 분류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캔을 분류해서 각각의 수레에 담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저는 성실하게 했습니다. 모범수로 지내면 가석방 심사에서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오늘도 열심히 하네. 작업반장인 김철호 형이 제 옆으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네, 형님. 이제 8개월만 채우면 되니까요. 딸 면회 자주 오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와요. 지난주에도 왔었어요. 김철호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이미 2년을 채운 선배였고 여기서 살아남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야, 여기서는 말이야. 보고 듣고 해도 모른 척하는 게 최선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하는 소리야. 여기 오래 있다 보면 이상한 것들 좀 보게 되거든. 그럴 때 그냥 모른 척해. 알았지? 김철호 형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고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이동했고 저는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 2가지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맛이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로 가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재소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모여 앉아 있었고 교도관들도 그들에게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 옆에 앉은 김철호 형에게 물었습니다. 한석주 일당이야. 여기서 제일 오래 있는 놈들이지. 건드리지 마. 걔네는 안 좋아. 왜요? 그냥 안 좋아. 더 물어보지 마. 김철호 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고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묵묵히 재활용품을 분류했고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오후 시에 작업이 끝나면 저녁 식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가서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 보낼 편지를 쓰면서 저는 항상 아빠는 괜찮아. 곧 나갈게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딸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혼자 감방에서 후회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것, 그 작은 욕심이 저를 이곳에 가두었고 딸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오후 5시 작업이 끝나고 저는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교도관 강태식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복도를 순찰했습니다. 2458번. 오늘 작업 잘했어. 네, 교도관님. 모범수로 잘 지내고 있다는 보고 받았어. 계속 그렇게 해. 감사합니다. 강태식 교도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 평범해 보이던 교도관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사람인 줄은 말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책을 읽고 있는데 같은 방 재소자인 이상호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 형, 8개월 남았다며? 부럽네. 응. 이제 좀 끝이 보여. 나는 아직 2년이나 남았어. 형은 빨리 나가서 딸이랑 잘 살아. 그래, 고맙다. 불이 꺼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딸 생각을 했습니다. 지은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학교 과제는 잘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8개월만 참으면 됩니다. 그 생각만 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새벽,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저녁에 먹은 음식이 탈이 났는지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했지만 밤에는 교도관 허락을 받아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철창 사이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순찰 중인 교도관이 보였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기요, 교도관님. 야간 순찰 교도관이 천천히 제 간방 앞으로 왔습니다. 뭐야?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배가 아파서요. 교도관은 시계를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다녀와. 5분 안에. 철창문이 열리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저는 배를 움켜쥔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번 주 물량은 이거야. 조심해서 다뤄. 그 목소리는 분명 교도관 강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2명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교도관 제복을 입은 강태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재소자 한석주였습니다. 강태식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고 한석주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양을 좀 늘려줘야 할 것 같은데. 한석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알았어. 근데 요즘 감사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 걱정 마.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한 건데. 두 사람은 잠시 더 얘기를 나누더니 각자 반대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화장실 안으로 몸을 숨겼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교도관과 재소자가 뭔가를 주고받았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장실 안은 고요했고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변기 위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쳤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렸고 강태식 교도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변기 칸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더니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변기 칸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누구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와. 저는 천천히 변기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강태식과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 2458번 박민수 맞지? 네, 교도관님. 배 아파서 화장실 왔다며? 네, 그렇습니다. 그래. 얼마나 오래 있었어? 방금 들어왔습니다. 강태식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왔고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너 지금 뭘 봤어?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정말? 네, 정말입니다. 저는 그냥 배 아파서 화장실만 왔습니다. 강태식은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 빨리 일 보고 방으로 돌아가. 네, 교도관님. 저는 서둘러 변기칸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강태식이 화장실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방금 본 장면이 재생됐고 강태식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복도 끝에서 한석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고개를 돌리고 제 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창문이 닫히고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주고받은 비닐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철호 형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고 듣고 해도 모른 척하는 게 최선이야.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른 척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해야 합니다. 8개월만 참으면 나갈 수 있으니까, 딸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냥 놔둘까요?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할까요? 새벽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해서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세면을 하고 작업복을 입으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 형,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같은 방 재소자 이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어젯밤에 배 아파서 잠을 못 잤어. 아, 그래요? 아침 먹고 괜찮아질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갔고 저는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한석주 일당이 앉아있는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석주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제 눈과 마주치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시선을 피하고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밥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진짜 괜찮아? 김철호 형이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형님. 괜찮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김철호 형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어젯밤에 화장실 갔었지? 저는 놀라서 형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거든. 내가 나가는 거 봤어. 아, 네. 배 아파서 갔었어요. 거기서. 뭐 본 거 없어? 김철호 형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뭐라고 했지? 보고 들어도 모른 척하라고. 제발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해. 형님, 저는 정말. 쉿. 여기서는 말 조심해. 나중에 작업장에서 얘기하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면서 김철호 형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어젯밤에 뭘 봤어? 저는 주변을 둘러본 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교도관 강태식이랑 한석주가 뭔가를 주고받는 걸 봤어요. 김철호 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모른 척해. 알았지? 형님, 그게 뭐예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묻지 마. 알면 안 돼.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못 봤다고 생각해. 하지만, 박민수, 너 딸 있잖아.
8개월 후에 출소해서 딸이랑 살고 싶지? 당연하죠. 그럼 입 닥치고 모른 척해. 그게 너랑 내 딸을 지키는 길이야. 김철호 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는데 한석주 일당 중 한 명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박민수 형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석주 형님 밑에서 일하는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형님께서 형님 좀 뵙고 싶다는데 식사 후에 운동장으로 나오시겠어요? 저는 작업이 있어서. 작업은 제가 교도관님께 말씀드려서 빠질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냥 잠깐만 얘기 나누시면 돼요. 최준혁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운동장으로 나갔고 한석주가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박민수 씨.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석주는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화장실에서 저를 봤죠?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눈을 똑바로 봤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수 씨, 저는 여기서 12년째 살고 있어요. 12년.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너무 잘 알아요. 한석주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는 밖과 달라요. 규칙이 다르고 살아남는 법이 다르죠. 박민수 씨는 8개월 후에 나가시잖아요. 네. 딸도 있고 나가서 새 인생 살고 싶으시겠죠.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한석주는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어젯밤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그럼 저도 박민수 씨가 편하게 8개월 채울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거절하면요? 한석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거절? 왜 그런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기서 8개월 동안 매일 지옥을 맛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기길 원하세요? 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제 딸은 관계없잖아요. 관계없죠. 하지만 박민수 씨가 말을 안 들으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한석주는 담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하루 생각해보세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저를 남겨두고 운동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오후 작업 시간 내내 저는 멍하니 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는데 제 식판 옆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누가 놓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딸 이름이 지은이지. 대학교 2학년. 매일 오후 3시에 학교 앞 카페에서 공부해. 손이 덜덜 떨렸고 쪽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딸의 일상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수가 없었고 저는 그냥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하면 딸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말하면 정의가 실현될까요? 하지만 정의보다 중요한 건 딸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른 척하기로 8개월만 참기로 딸을 지키기로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석주의 말대로 침묵을 지켰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고 식사하고 방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면회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딸 지은이가 저를 보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이 됐고 면회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손을 계속 주물렀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딸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저도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자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응, 아빠는 괜찮아. 지은이는? 저도 잘 지내요. 이번 학기 시험도 잘 봤고 과제도 다 제출했어요.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듣자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아빠 없이 혼자 대학을 다니는 딸이 그래도 밝게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학교 다니면서 힘든 일 없어? 없어요. 친구들도 잘 지내고 공부도 재밌어요.
아빠는 언제 나오세요? 8개월 남았어. 그럼 아빠가 나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네, 기대할게요. 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아빠,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학교 앞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자꾸 쳐다봐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며칠째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인데?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검은 옷 입고 카페 창가 자리에 항상 앉아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거 계속 쳐다봐서 좀 무서워요. 지은아, 혹시.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면회실 뒤편에서 한석주가 저를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창가에서 다른 사람과 면회 중이었지만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저는 숨이 막혔고 딸에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아, 아니야. 지은아, 그 남자 조심해.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말고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 네, 알겠어요. 근데 아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저는 딸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교도관 강태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58번, 잠깐 이리 와. 저는 그를 따라 복도 끝 빈 공간으로 갔습니다. 강태식은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 예쁘더라. 대학생이지? 교도관님께서 무슨. 입 닥쳐. 내가 말할 때 가만히 들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민수, 너 어젯밤에 뭘 봤는지 우리 다 알아. 그리고 너한테 이미 경고했잖아. 모른 척하라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한석주 형님께서 이미 너한테 충분히 설명해줬을 거야.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해 보이냐?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면회 때 딸한테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조심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 조심하라고 한 건 잘했어. 근데 다음에 면회 때 이상한 말하면 딸한테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강태식은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철호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면회 잘했어? 네, 형님. 딸이 뭐라고 하던. 저는 김철호 형에게 딸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김철호 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이거 심각해. 걔들이 진짜 내 딸을 건드리려는 거야. 형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딸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은 조용히 있어. 절대 이상한 행동 하지 마. 걔들 건드리면 진짜 딸이 위험해져.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민수야, 들어.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내가 뭔가를 알게 됐고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다칠 거라는 협박을 받았지. 김철호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어. 3년 동안 가만히 있었지. 그런데 알아. 결국 아무 일도 안 생겼어. 내가 협조하니까 걔들도 나를 건드리지 않더라고. 그럼 저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8개월만 참아. 그럼 너도 딸도 안전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학교 앞에서 누군가 딸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8개월만 참으면 됩니다. 그 생각만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제 일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장으로 가는데 제가 쓰던 사물함이 엉망으로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딸이 보내준 편지들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돌리고 자기 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편지들을 주웠습니다. 딸의 글씨가 적힌 종이 조각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판에 이상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간에 담배꽁초가 떠 있었고
밥에는 머리카락이 수북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한석주 일당이 저를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오후 작업 시간에는 누군가 제 작업 도구를 숨겨놨습니다. 작업을 제대로 못해서 교도관에게 혼났고 작업 점수가 깎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독방으로 끌려가 폭언을 듣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김철호 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러다 너 쓰러지겠어. 뭐라도 먹어야지. 형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는 8개월을 못 버텨요. 조금만 더 참아. 걔들도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작업장 청소 당번이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이 모두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사이 저는 혼자 작업장에 남아서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고 기계들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세탁실 쪽으로 가서 청소를 하는데 세탁기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고 저는 세탁기 뒤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비닐봉투가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닐봉투는 투명했고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날 밤 강태식과 한석주가 주고받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약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비닐봉투를 다시 세탁기 뒤에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업장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한석주 일당 중 한 명인 최준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비닐봉투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청소하고 있었어. 손에 뭘 들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최준혁이 빠르게 다가왔고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비닐봉투가 그의 손에 넘어갔고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뭘 만진 거야? 나는 그냥 청소하다가 떨어진 걸 주웠을 뿐이야. 주웠어? 내가 이게 뭔지 알아? 최준혁은 제 멱살을 잡고 세탁기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등이 차가운 기계에 부딪혔고 통증이 퍼졌습니다. 너 지금 큰일 났어. 형님한테 보고해야겠다. 제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입 닥쳐. 최준혁은 저를 끌고 작업장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독방 구역으로 향했고 저는 질질 끌려갔습니다. 독방 앞에 도착하자 한석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얘가 물건을 만졌습니다. 한석주는 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박민수, 내가 뭐라고 했지?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 저는 청소하다가 우연히. 우연이 그렇게 많아. 한석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최준혁과 다른 2명이 저를 독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너 지금 뭘 봤어? 아무것도 안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손에 쥐고 있었잖아. 한석주가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벽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코가 벽에 부딪혔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입 닥쳐. 소리 지르면 더 아플 거야. 누군가 제 배를 걷어찼고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에 웅크린 채 신음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너 정말 죽고 싶어? 딸도 같이 죽고 싶고. 한석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발.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입 닥치고 있어. 오늘 본 거 없었던 일로 해. 네. 한석주는 제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독방에서 일주일 지낼 거야. 그동안 생각 좀 해. 그들은 독방을 나갔고 문이 잠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렸습니다. 코에서 나는 피가 입으로 흘러들어왔고 철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독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고 불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문틈새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복도, 불빛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일주일을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독방에는 시계도 없고 창문도 없어서 밤인지 낮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문틈새로 식판이 밀려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밥과 물만 주어졌고 저는 그것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갈비뼈는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독방 안구석에 있는 변기만 사용할 수 있었고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악취가 났고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독방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식 교도관이 들어왔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박민수, 정신 좀 차렸어? 저는 고개를 들었지만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붓고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교도관님, 너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버틸 거야? 아니면 협조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강태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휴대폰 화면에는 딸 지은이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찍은 사진이야. 내 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더라.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발,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강태식은 휴대폰을 치우고 일어섰습니다. 이틀 더 여기 있으면서 생각 잘해. 그리고 나오면 제대로 행동해. 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딸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그 장면을 보지 않았더라면, 제가 청소하다가 그 비닐봉투를 만지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독방 안에서 저는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침묵하면 딸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그들이 딸을 건드릴까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석주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일어나.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고 벽에 기댔습니다. 너 지금 선택해야 해. 우리 편이 될 거야? 아니면 계속 이렇게 고생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제발 딸만은. 딸, 걱정 마. 내가 협조하면 딸한테 손 안 댈 거야. 한석주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민수, 너는 착한 사람이야. 그냥 8개월 조용히 있다가 나가면 돼. 그럼 모두 평화롭게 끝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독방에서 나가. 그리고 앞으로는 이상한 행동 하지 마. 한석주가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나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제가 무엇을 선택한 건지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정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독방에서 나온 다음 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갈비뼈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작업장으로 가는 복도에서 다른 재소자들이 저를 피해갔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낙인 찍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석주 일당과 문제가 있는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작업장에 도착하자 김철호 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네, 형님. 괜찮습니다. 얼굴이 많이 다쳤네. 독방에서 뭐 당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넘어져서 다쳤어요. 김철호 형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침묵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한석주 일당이 저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고 배식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한석주가 제 옆자리로 왔습니다. 박민수, 잘 지내고 있어? 네, 형님. 얼굴은 좀 어때? 많이 아파? 괜찮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야. 내가 말만 잘 들으면 말이지.
한석주는 밥을 먹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요즘 교도소에 감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외부에서 특별조사팀이 들어온대. 뭔가 제보가 들어왔나 봐. 한석주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 아니겠지?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만약에 내가 뭔가 했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는 딸이 정말 위험해질 거야. 저는 숨을 참았고 식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잘 생각했어. 한석주는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이 온다는 말에 제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보를 한 걸까요? 혹시 이 일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연루되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후 작업 시간, 저는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장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었고 그들은 교도소장과 함께 왔습니다. 이분들이 법무부 특별조사팀입니다. 며칠 동안 교도소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니 협조 바랍니다. 교도소장의 말에 작업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사팀은 작업장을 둘러보며 재소자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2458번,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박민수입니다. 얼굴에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다친 겁니까? 조사팀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태식 교도관이 멀리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한석주도 작업장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넘어져서요? 어디서요? 작업장에서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조사팀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뭔가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혹시 교도소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될까요? 지금 모든 걸 털어놓으면 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고 학교 앞에서 누군가 딸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조사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재소자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손으로 놓쳐버린 것입니다. 작업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태식이 저를 불렀습니다. 2458번, 이리 와. 저는 그를 따라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오늘 조사팀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잘했어. 계속 그렇게만 해. 강태식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근데 말이야, 조사팀이 며칠 더 있을 거야. 그동안 절대 이상한 행동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사팀이 개별 면담 요청하면 거절해. 알았지? 네. 강태식이 떠나고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사팀이 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긴급점호. 모두 일어나. 교도관들이 방마다 돌며 재소자들을 깨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고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오늘 밤 특별검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협조 바랍니다. 교도소장의 말에 복도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사팀이 각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재소자들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조사팀이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세탁실에서 조사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발견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이 세탁실로 달려갔고 잠시 후 한석주와 그의 일당 몇 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탁기 뒤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요. 조사팀이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석주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살벌했습니다. 박민수. 한석주가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한 짓이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제보한 거 맞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한석주는 믿지 않았습니다.
너 죽었어. 내 딸도 죽었고. 한석주가 소리쳤고 교도관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와 일당들은 끌려갔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제보한 게 아닌데 왜 한석주는 저를 의심하는 걸까요? 조사팀은 각 방을 계속 수색했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점호가 끝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석주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 죽었어. 내 딸도 죽었고. 그들은 이미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제가 제보를 했든 안 했든 그들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재소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석주 형님이 독방에 갇혔대. 조사받는다던데. 누가 제보한 거래? 모두가 수근거렸고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 한석주 일당 중 독방에 안 간 사람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박민수, 너 어디 가냐? 작업장에 가는데요. 작업장? 너 지금 그런 여유가 있어? 그들은 저를 둘러쌌고 눈빛이 살벌했습니다. 형님이 독방에 갇혔어. 내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형님이 널 믿고 살려뒀는데 내가 배신한 거잖아. 그들 중 한 명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제발. 저는 정말. 그때 김철호 형이 나타났습니다. 야,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교도관들 온다. 형님, 이 새끼가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 일단 작업장 가자. 김철호 형의 말에 그들은 저를 놓아줬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교도소 안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한석주 일당은 저를 배신자로 여기고 다른 재소자들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한석주가 독방에 갇혔지만 그의 외부 조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무사히 8개월을 채울 수 있을까요?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석주는 여전히 독방에 갇혀 있었고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서, 식당에서, 복도에서 언제나 누군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석주 일당의 남은 사람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기회만 되면 해코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뒤에서 제 목을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고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새끼 형님 팔아먹고 혼자 살려고. 한석주 일당 중 한 명인 이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너 아니면 누가 제보했겠어. 목이 조여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김철호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진수가 저를 놓았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기침을 하며 숨을 헐떡였고 목이 따갑고 아팠습니다. 형님, 얘가 배신한 것 뻔한데요. 증거 있어? 조사팀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 확인도 안 됐잖아. 그럼 누가 있는데요?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증거 없이 함부로 건드리면 너만 독방 가. 이진수는 저를 한번 노려보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김철호 형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네, 형님. 감사합니다. 민수야,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안전한 데로 가야 돼. 어디로요? 보호감호 신청해. 교도소장한테 말하면 따로 보호받을 수 있어. 그럼 제가 겁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 목숨이 먼저야. 김철호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보호감호를 신청하면 저는 완전히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배신자이자 겁쟁이로 말입니다. 형님, 저는 정말 제보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김철호 형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안 했어. 네. 조사팀한테 제보한 거. 나도 아니야. 저는 형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 둘 다 배신자로 몰리고 있다는 거. 김철호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사실 나도 한석주한테 당한 적 있어. 3년 전에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나도 너처럼 뭔가를 봤어.
교도관이랑 한석주가 거래하는 걸. 그때 나한테 협박했지. 가족 건드린다고.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어. 3년 동안 가만히 있었지. 근데 알아. 결국 내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협박만 한 거였어. 그럼 형님은 왜 지금까지? 무서웠거든. 혹시라도 말하면 진짜 가족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근데 이제 후회돼. 진작 말할걸. 김철호 형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같이 싸우자. 이대로는 안 돼. 형님, 그게 무슨. 조사팀한테 가서 다 말하자. 우리가 본 것, 당한 것 전부 다. 하지만 제 딸은 내가 지켜줄게. 조사팀한테 보호 요청하면 돼. 외부 경찰도 연결할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민수야, 생각해봐. 이대로 8개월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매일 두들겨 맞고 협박받고 그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김철호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알았어요, 형님. 같이 하겠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에 조사팀 찾아가자. 개별 면담 신청하면 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딸 생각을 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용기를 내볼게.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저와 김철호 형은 교도관에게 조사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교도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청서를 받아갔습니다. 오전 10시, 저희는 면담실로 불려갔습니다. 조사팀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앉아 있었고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면담 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김철호 형을 쳐다봤고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증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증언이요? 네.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거래에 대해서요. 조사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철호 형이 3년 전에 목격한 일을 얘기했고 저도 제가 본 것들을 말했습니다. 교도관 강태식과 한석주의 거래, 세탁실에서 발견한 마약, 협박과 폭행, 딸에 대한 위협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조사팀은 모든 것을 기록했고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탁실 세탁기 뒤를 수색하면 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 강태석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연루되어 있어요. 조사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두 분 안전을 위해 별도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 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따님 정보를 주시면 외부 경찰에 연락해서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딸의 이름과 학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저희는 별도 보호구역으로 이송됐습니다. 일반 재소자들과 격리된 공간이었고 교도관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철호 형과 저는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을까요? 응.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딸이 무사할까요? 조사팀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면회실로 호출됐습니다. 딸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급하게 면회실로 갔고 유리창 너머로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자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집에 왔어요. 지은아, 놀랐지? 괜찮아. 아빠가 설명할게.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본 것, 당한 것, 그리고 용기를 내서 증언한 것까지 말입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제는 보호받고 있어. 그리고 지은이도 경찰이 지켜줄 거야. 아빠,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근데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아빠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지은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저도 힘낼게요. 면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철호 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 만났어? 네. 경찰이 보호하고 있대요. 다행이네. 이제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해. 네, 형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지만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조사팀이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팀은 교도소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여러 재소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저와 김철호 형은 보호구역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사팀이 저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면담실에는 조사팀뿐만 아니라 경찰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조사팀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교도관 강태식을 체포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수억 원의 현금과 마약 거래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을 전면 수색한 결과 추가로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환기구 안쪽과 기계 뒤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석주도 자백했습니다. 5년 동안 교도소 내에서 마약을 유통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철호 형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민수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두 분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이 일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따님도 안전합니다. 외부 조직원 3명을 검거했고 더 이상 위협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안전하다는 말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조사팀 여자가 말했습니다. 교도소장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식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조직을 묵인해왔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도소장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니 이 조직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려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현재 교도소장도 조사를 받고 있고 곧 구속될 예정입니다. 이제 교도소는 완전히 새롭게 정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께는 형량 감면과 특별보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량 감면보다 중요한 건 딸이 안전하다는 것과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낯선 재소자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민수 씨? 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한석주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보복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형님이 박민수 씨를 협박하라고 했을 때 저도 가담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형님 말을 안 들으면 저도 당할까봐. 근데 박민수 씨가 용기 내서 증언한 거 보고 부끄러웠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박민수 씨 덕분에 이제 교도소가 좀 더 살만한 곳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준혁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많은 재소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낸 사람으로, 진실을 밝힌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자 김철호 형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축하한다. 우리 해냈어. 네, 형님. 형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먼저 용기를 냈잖아. 나도 내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 우리는 라면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출소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민수야, 나는 출소하면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쓸 거야. 교도소에서 본 것들, 겪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형님. 너는 뭐 할 거야? 저는 딸이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서 딸이랑 같이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꿈이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옳은 일을 했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형량 감면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8개월 남았던 형량에서 4개월이 감면되어 이제 4개월만 있으면 출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철호 형도 1년이 감면되어 내년이면 출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수야, 4개월이면 금방이네. 딸 만나면 꼭 연락해. 네, 형님. 꼭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교도소장이 부임했고 교도소 전체가 개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교도관들은 모두 해임됐고 새로운 교도관들이 배치됐습니다.
재소자들의 인권도 더 존중받게 됐고 감시 체계도 강화됐습니다. 저와 김철호 형의 증언이 교도소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일반 구역으로 복귀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가 필요 없다는 판단이었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작업장으로 가는 복도에서 많은 재소자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박민수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덕분에 여기가 좀 살만해졌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작업장에 도착하니 새로운 작업반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민수 씨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업을 시작했고 재활용품을 분류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이었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갔고 배식을 받았습니다. 식판에는 담배꽁초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밥과 반찬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여러 재소자들이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형님, 같이 먹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도소 생활, 출소 후 계획, 가족 이야기 등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도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민수, 면회 왔어. 면회요? 오늘은 면회일이 아닌데요. 특별 면회야. 빨리 가봐. 저는 면회실로 갔고 유리창 너머로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밝았고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자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지은아. 아빠, 뉴스 봤어요. 아빠가 용감하게 증언해서 나쁜 사람들 다 잡혔다고요. 응, 아빠가 조금 용기를 냈어. 아빠 자랑스러워요. 진짜 멋있어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였는데 처음으로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은아, 4개월만 기다려. 그럼 아빠가 나가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네, 기다릴게요. 아빠 힘내세요. 응, 아빠는 이제 괜찮아. 더 이상 무서운 거 없어. 면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철호 형이 책을 읽고 있었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딸 만났어? 네. 저 자랑스럽대요. 그럼 됐지. 이제 남은 4개월만 잘 버티면 돼. 네, 형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딸 생각을 했습니다. 4개월 후면 딸을 만날 수 있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라는 큰 실수를 했지만 교도소에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조금은 떳떳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개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출소 후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출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지난 1년 반을 돌아봤습니다. 횡령죄로 들어와서 3년형을 받았고 교도소에서 마약 조직을 목격했고 협박과 폭행을 당했고 결국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수야, 잠 안 와? 김철호 형이 옆 침대에서 물었습니다. 네, 형님. 내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럴만하지. 나도 내년에 나가면 그럴 것 같아. 형님, 나가면 꼭 책 쓰세요. 형님 이야기 꼭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럴게. 너도 딸이랑 식당 꼭 차려. 나가면 첫 손님으로 갈게. 네, 꼭 오세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소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 물품을 챙기고 출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1년 반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출소 수속을 마치고 교도소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김철호 형과 몇몇 재소자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민수야, 밖에서 잘 살아. 그리고 잊지 마.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네, 형님. 형님도 건강하세요. 내년에 꼭 봐요. 그래, 꼭 보자. 저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고 교도소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고 바깥 세상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렸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문 밖에는 딸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딸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고 저는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1년 반 만에 느끼는 딸의 체온, 딸의 향기,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지은아. 많이 기다렸지? 괜찮아요, 아빠. 이제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빠 가요. 집에 가요. 응, 가자. 딸이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딸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운전면허 땄어. 네, 아빠 나오시기 전에 땄어요. 이제 제가 아빠 모시고 다닐 거예요. 딸의 성장한 모습에 뭉클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건물들,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배고프시죠? 집에 가면 제가 요리해놨어요. 그래. 지은이가 요리를. 네, 아빠 없는 동안 많이 배웠어요. 나중에 식당 할 때 도움되게요. 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려준 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따뜻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앉으세요, 아빠. 제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저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 지은아. 정말 맛있어. 진짜요? 다행이다. 많이 연습했거든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있었던 일들, 딸의 학교 생활, 제 교도소 생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봤어요. 아빠가 교도소 비리를 고발해서 여러 사람 구했다고요. 응, 아빠가 용기를 냈어. 자랑스러워요. 진짜 멋있어요.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아빠가 용기 낼 수 있었어.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딸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고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과자 신분이라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작은 식당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박민수 씨, 뉴스에서 봤어요. 용감하게 증언하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요리 배우시면 어때요? 나중에 독립하실 때 도움되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요리 보조 등 다양한 일을 배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고 딸과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한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저는 어느 정도 요리를 익혔습니다. 사장님은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고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씨, 이제 독립 준비하셔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로부터 1년 후 저와 딸은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네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골목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픈 첫날, 김철호 형이 찾아왔습니다. 형은 6개월 전에 출소했고 지금은 교도소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축하해. 정말 식당 차렸구나. 네, 형님. 첫 손님으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형을 위해 정성껏 요리를 했고 딸이 서빙을 했습니다. 민수야, 맛있다. 정말 맛있어. 감사합니다, 형님.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보기 좋아. 형님도요. 책 출간됐다면서요? 응. 다음 주에 나와. 제목이 침묵하지 않은 자들이야. 우리 이야기 담았어. 꼭 읽을게요.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딸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손님 많이 왔죠? 응. 첫날 치고는 잘 된 것 같아.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아빠 요리 맛있으니까.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아빠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도 감사해요. 아빠가 용기 내주셔서. 우리는 함께 식당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걷는 길은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우니 문득 교도소에서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두운 독방, 떨리던 순간들, 그리고 용기를 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떳떳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횡령이라는 큰 실수를 했지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딸과 함께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봤던 그 달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그 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식당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요리를 만들고 딸과 함께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제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목격한 비리, 그리고 침묵하지 않은 선택.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빠가 되었으니까요.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